화랑이 오래 있었다라는 것만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높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높은 산을 올라가면 내려갈 때도 참 힘들게 내려가거든요. 낮은 구릉지는 내려갈 때도 쉬워요. 주식시장 높은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또 긴 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사례로 보면은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를 하건 하지 않건 경제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거시경제를 모른다면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 일타 강사, 주식시장의 타자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의 거시경제 전망은 어떤지 우리는 그 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것이 알고 싶다. 김동섭 시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동섭 전문가 지난 10월 초에 모셨었죠. 그리고 네. 그때 저희가 한 40분간의 특집 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느덧 2달이 지났었는데 2달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 말 바꾼 제롬 파월의 이슈들도 있었고 다시 또 금리를 속도 조절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12월에 와버렸습니다. 네, 그러게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일단 산타 랠리는 어떨까요? 이 산타레지는 12월만 되면 나오는 뉴스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라 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산타도 선물 살 돈이 없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가름할까요? 네, 산타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산타도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선물 보따리 못 채운다. 네, 그렇다고 봐야죠. 인플레이션에 주춤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부터 갈게요. 인플레이션, 금리, 긴축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네네. 네. 8월 잭슨홀 미팅만 해도 제롬 파월은 정말 무자비하게 금리를 올릴 줄 알았는데 네, 또 브루킹스에서는 또 갑자기 속도 조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마음을 설레게 네. 하고 산타레리까지 하고 왔습니다. 속마음은 뭐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니까요. 이거 사실은 연준은 시장에 사실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간. 예, 작년에만 해도 작년 초만 해도 2024년도에 금리 한 번 인상하겠다 얘기했었고, 맞아요. 예. 네. 그다음 2023년도,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 금리 두 번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2024년에서 2023년도 이렇게 왔다가 네. 올해 그냥 금리를 확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던 연준이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제롬 파월은 이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되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2% 가기는 어렵다. 고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고물가 시대 고착화. 그렇죠. 네. 그거를 좀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정도 이익이 되니까 이제 금리에 대해서 굳이 너무 많은 것을 오픈쳐서 시장을 좀 흔들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예. 사실은 지금 이 내용들은 시장 뉴스를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신 분들은 네. 기존에 다 있었던 얘기예요. 네.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진짜 원래 있었던 돌려막기예요. 얘기예요. 예. 9월 29일쯤에 예. 그 메리델리라는 여론 총재가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그 형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금리 속도 조절 가능성이 12월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11월에 회의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가를 쭉 끌어올렸거든요. 네.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한 번 더 끌어올렸던 게 뭐였냐면 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하면 감세 정책으로 갈 거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네. 그런데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CPI가 둔화되면서 급등을 쳤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부분이 조정될 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단계가 왔다가 네. 이거를 갑자기 제롬 파월이 그러니까 확정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주가를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벌써 그전에는 재료가 다 반영이 됐던 그런 상황을 다시 끄집어내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 자기들의 목표치를 다 채웠기 때문에 네. 하락할 이유를 찾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하락 이유를
찾는 과정 속에서 이제 경기 침체 발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재료로 올린 만큼 다 올린 거고 네. 이제 다시 그 재료를 다시 뒤집어서 이제 시장을 하락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다라는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김동석 전문가는 얼마 전이었죠. 제롬 파월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했던 말 네. 속도 조절이 네. 필요하고 12월에 속도 조절할 거다. 그러니까 12월에 빅스텝 0.5%포인트 인상할 거다가 재료 소멸이다. 재료 소멸이죠. 원래 오히려. 빅스텝이었어요. 네. 원래 빅스텝이었다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높아지니까 네. 자이언트 스텝을 갈 것 같처럼 얘기했다가 네. 다시 메리델리가 얘기를 하면서 빅스텝으로 온 거를 네. 확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그게 결국은 슈팅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고 네. 다시 이제 시장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끄집어내면서 그것이 이제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돌려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네. 경기 침체라는 그렇죠, 또 경기 키워드를 침체. 갖고 왔다. 사실 이것도 그 JP 모건 체이스 제이미 다먼이 네네네. 한 달 전에 얘기했던 얘기예요.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네. 그 얘기를 했었고 네. 그때 이후로 나온 게 뭐냐면 벤버넨 교장도 2년 동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다 했던 얘기인데 갑자기 그 얘기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시장을 눌러버리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제 뭐 약간 두섭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재료들을 재탕하면서 방향을 선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결국 연준이 지금 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시장을 보는 것은 잘못될 거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부터 제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이제 재료는 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료는 보지 마라. 네. 재료가 소강 상태가 나오면서 그걸 자꾸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봐라라고 제가 했거든요. 재료는 하루는 A, 하루는 B 왔다 네네. 갔다 계속 왔다, 예. 바꿔치기 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다음 주면은 보인다. 다음 주가 12월 FOMC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0.5는 확정이니까 네. 끝나고 점을 찍잖아요. 점도표를 찍죠. 회의 끝나면. 진짜, 네, 네. 내년도에 최종 금리를 이 사람들은 진짜 뭘로 생각하느냐. 이제 속내가 이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많은 시장의 바람은 4.75와 5자 사이에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당장 다음 주긴 하지만. 아 근데 4.75에서 5 사이는요. 네. 올해 1년 내내 한 얘기예요. 네. 12월이 접어들면서 이제 내년도 얘기할 때는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네,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제임스 블러드가 7%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7%까지 얘기했었고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다 외우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7%를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7%까지는 모르겠지만 연준이 현재까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줄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2%까지 올리는데 과거에 네.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2%까지 올리는데 걸린 시간이 10년이 넘게 12년이 걸렸어요. 물가 2%. 네, 2% 올리는데. 근데 그게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금리 인하를 하고 네. 양적으로 하면서 이게 이 그동안 쌓였던 인플레이션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1년 만에 되돌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12년 걸려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12년 만에 2%가 됐으니까 다시 9% 간 게 2% 가는데 12년이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 금리로 조절을 해서 좀 줄일 수 있는데 그게 5% 정도에서 끝날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죠. 5% 올려가지고는 물가 못 잡는다. 못 잡는다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4.5 5가 정도 되겠죠 되니까요. 이제. 네, 네, 이 정도 다음 주에. 되는데도 네. 지금 2%를 줄이지 못했잖아요. 네. 1점 몇 포인트 정도 줄였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추가로 더 올려서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추가로 더 올려서 줄이는 그 상황이 돼야 될 거다. 그래서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까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고요. 예. 내후년도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내년도도 사실 올해처럼 6번 FMC를 다 금리를 올릴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러면은 네. 이제 점은 일단은 훨씬 높은데 찍히고 약간 높게 네. 찍을 거라는 거죠. 높게 찍어요. 일단 항상 거짓말 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시장에 충격 안 주는 선에서 높은 정도. 네. 뭐한 5.5? 5 정도 5.5? 찍고 네. 본 게임에 가서 이제 달라질 거다. 그런 해석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점도표에 5.5가 찍혀도 이게 오죠. 충격이죠.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는 4.75 밑을 네. 5 밑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롬 파월 말 때문에. 네네네. 네.
자, 당장 다음 주에 나올 그 FOMC 점도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럼 이제 환율도 그러니까 킹달러도 같이 가야죠. 지금 우리가 킹달러가 꺾인 이유가 브루킹스 발언하고부터 이제는 완전히 네. 긴축 속도 조절이다. 미국도 센 금리 인상 못한다 이러면서 와 114였던 인덱스가 지금 막 104까지 이렇게 빨리 떨어진 적이 또 없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역사상. 환율도 왜 이렇게 되는데 환율은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달에 만에 120원인가 빠졌죠. 네. 120원이 빠졌었는데 저는 일단 다시 위로 갈 거다. 다시 시작한다. 네. 킹달러가 다시 시작한다. 저는 지난번에 목표치를 1,480원을 제시했었어요. 네 그날 네. 우리 원래 제가 이제 모 방송국에서 제시할 때는 1,360원을 3년 전에 제시했고 네. 그 돌파하는 시점에 돌파하기 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1,480원을 제시했는데 네. 1,444원 찍고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기술적으로 일목균형표상으로는 항상 목표치라는 걸 꼭 채우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직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면서 이격이 더 벌어져 버려가지고 목표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번에 하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리킹 연구소에서의 발언도 있었지만 차이나 런에 의한 그 돈이 국내 시장에 잠깐 진입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차이나 런이 생긴 이유는 시진핑 3기 연임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이 이제 그 중국에서 돈이 나와서 국내 시장으로 대체 시장이 돼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게 6조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 돈이 다시 나가는 과정일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6조가 들어온 종목이 있어요. 딱 네. 10종목이에요. 그러니까 6조라 그러면 진짜 큰 돈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재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지만 실제 6조는요. 딱 10종목으로 한정돼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5개만 보면 일단 SK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LG 솔루션, 엔솔, 네, 그다음에 네. LG 화학, 그다음에 삼성전기, 예. KTNG, 하나솔루션, 네.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종목을 제가 다 매수한 금액을 딱 적으니까 정확하게 저스트 6조더라고요. 그럼 다른 종목만 가지를 않은 거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상시 그 들어온 돈이 상당히 시장을 편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삼성전자에서는 그 지난번 TSMC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좀 있었어요. 네. 그 돈이 또 TSMC에 버핏이 투자를 하면서 그걸로 또 빨려가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환율은 다시 그 돈이 나간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개파락이 현재 4개가 있어요. 네. 주식 시장에 우리나라 아니요. 환율에만. 외환에만? 네, 환율에 네. 4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4개는 꼭 메워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개파락이 1,420원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산해 본다 그러면 지금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게 그냥 일시적이 아니라 다시 목표치를 채우러 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걸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말씀드릴 수 환율만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1,400 여기에서 50원이 갔던 게 이제 속도 조절 얘기 나오면서 네. 와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해서 1,298원까지 갔고요. 네. 이게 지금 오늘 한 1,318원. 아까 26원까지 갔었어요. 예, 갔다가 왔는데 네. 지금 김동서 전문가는 1,480원을 보고 있다면 다시 시작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소위 말하는 원화 약세, 네, 네, 네. 달러 각세의 시작이고 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어지는 긴축. 두 그렇다고 번째는 봐야죠. 중국으로 다시 외국인 회귀할 자금 도로 확률이 회귀하는 높다. 네. 두 가지다. 그럼 굉장히 우울해지는데요 지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네,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시장은 좋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겠지만 네. 저는 이제 항상 그 시장 이슈를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네. 기술적 분석상의 목표치라는 게 있어요. 상승 목표, 하락 목표가 채워졌을 때 네. 이슈는 따라오거든요. 이슈에 의한 하락은 단발성이에요. 그래서 네. 코로나 때 코로나 이슈로 빠진 거는 딱 2달 빠지고 다 돌렸었어요. 네.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시장이 분산하고서 분산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또 밑에서는 다시 주워 모아서 가는 자리인데 지금 분산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지 밑에서 주워 모으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럼 1,298원 간 환율도 일시적인 이슈였다. 일시적으로 그 제롬 파월의. 제롬 파월의 발언과 차이나 런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고 네. 그게 환율을 아주 가파르게 떨어뜨린 상황이었고 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시진핑 3기 때 제로노 코로나가 아닌 봉쇄를 이제 완화하면? 철회하는 과정 네. 이런 상황은 결국 그게 투자.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매수를
리포트가 나와요. 그 리포트가 나와서 오늘도 홍콩 증시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만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아 또. 왜요? 사실 홍콩이 거의 잡주처럼 막 갔어요. 막 7%, 8%, 6%, 4%. 이거 네.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한 달 동안 30, 거의 40% 올랐어요. 예. 이거는 아마 그 지난번에 이 중국과 이제 중국이 홍콩을 이렇게 다시 찾아올 때 예. 약속했던 게 뭐냐면 자치지역으로 놔두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자치지역 약속했던 거를 약속을 안 지켰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그냥 막 속절없이 빠졌어요. 속절없이 빠지면서 바닥이 됐고 그 바닥에서 누군가가 털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거라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아 그럼 홍콩 증시도 일시적이다. 예, 그러니까 홍콩 주시도 지금 추세를 가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빠져나가지 못했던 자금들이 지금 저점에서 아주 가파르게 끌어올려가지고 빠져나가는 과정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홍콩도 상승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지금은 저점 대비로 거의 뭐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바닥 시점을 둘 합해서 중간값보다 약간 높은 정도, 네. 0.618 뭐 이 정도 선에서 되돌림이 끝나거든요. 끝나고 상승이 그러니까 반등이 멈출 것이다. 홍콩도. 그 자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사실은 홍콩이 아무리 좋은 시장이라도 주가가 하루에 4% 7%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없다. 네. 그런 우리 것도 김동훈 전문가가 이제 실은 기술적 일목균형표를 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재료로 많은 또 다른 것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내년 한 8월 9월에 경기 바닥, 이제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기가 올 거고 그에 비하면 주가 바닥은 6개월 선행하니까 한 2월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앞서 쭉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김동섭 전문가께서도 한 번 더 바닥이 있는 건가요? 그럼 내년 1, 2월께 뭐 시기야 뭐 일단 모르겠지만. 바닥이라는 용어는 뭐 상황에 따라 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바닥이 2,130이었습니다. 일단 2130까지는 다시 볼 확률을 한 좀 번 더. 열어두고 보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도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누군가 사서 끌어올려서 고점에서 분산하듯이 밑에서 누군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데 네. 그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 투매가 나와야죠. 버티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 있지만 뭐 버티지 못할 정도의 그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특히 삼성전자의 매수가 굉장히 많았었고 개인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96,000원 대비로는 많이 빠졌지만 거기서 팔고 싶은 사람은 아직 없는 네. 그런 심리적 상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바닥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더 기다릴 필요성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실제로 되면은 그때는 정말 주가는 먼저 바닥에 칠 확률은 네네네. 있어요.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만큼은 뭐 어느 정도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진짜 2,130이 진바닥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네. 2,130은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네. 더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빠진다는 쪽이 있고요. 그 승부는 1분기엔 날까요? 내년 1분기에는? 1, 2, 3월에는? 저는 1분기 가능성에 60% 정도는 매길 수 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냐하면 변화되는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되기 지켜봐야 때문에 되니까. 그 상황이 변하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높아질 수 있는 거라서 그럼 약세장도 이어지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되죠. 네.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3개월 뒤는 알 수 없잖아요. 예, 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60% 정도까지는 일단 제시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2,130을 또 간다면 이게 괴로울 것 같은데요. 투자가 하고 또 그것도 입장에서는 깨진다면 투자가 입장에서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괴로운 거죠.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화랑이 오래 있었다라는 것만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높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높은 산을 올라가면 내려갈 때도 참 힘들게 내려가거든요. 낮은 구릉지는 내려갈 때도 쉬워요. 주시장 높은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또 긴 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사례로 보면은 주글라 파동은 10년 안에서 다 파동이 마무리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4년 연장됐잖아요. 네. 4년.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다우로 계산해 본다면 저점이 6,500에서 36,000까지 갔다라는 거. 나스닥은 1,000대에서 13,000대까지 갔다라는 거 생각한다면 네. 예, 굉장히 많이 16,000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많이 올랐다는 거 생각한다면
지금 시장의 모습은 아직 미국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점일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은 조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 자산을 지키려면 항상 공격적보다는 한편에는 보수적인 관점을 좀 갖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요, 지금 600만 개인 투자자가 이상일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2,130을 또 간다면 그때 삼성전자 가격이 또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럼 5만 전자가 못 지켜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또 왜냐면 그게 또 이탈되고 지수로 따진다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삼성전자는 또 삼성전자만의 특징이 좀 있어서 잘 버틸 때는 또 계속 잘 버텨요.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삼성전자 버티고 다른 종목은 계속 빠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를 가지고 가격을 딱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지수로 따진다 그러면 더 내릴 확률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 이미 또 삼성전자가 지금 5만 8천 원대, 5만 전자가 됐는데 그럼 삼성전자 저점도 쉽게 예단할 수가 없네요. 뭐 5만 3천 원 뭐 이 정도의 뭐 이런 가격들도 다 의미가 지금으로서는 없나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한 4년 동안 많은 잃어버린 시간이 좀 있어서 다시 이제 움직인다면 이게 다를 수 있죠. 근데 삼성전자 그 반도체 매출에 대해서 아주 주력 산업인데도 내년도에 매출이 한 10조 정도 줄은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만큼 사실이기 때문에 뭐 기업 자체는 문제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알아는 기업이지만 일단 주식은 또 그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가 측면, 그 주가 측면에서는 새롭게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좀 바꿀 만한 호재 뭐 이런 거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걸 싹 다 바꿀 수 있는 뭐 이 돌릴 수 있는 호재 재료가 궁금하고 그 외에 또 이런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멈춰주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시장 내부적으로 이슈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재료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항상 큰 악재가 다가왔을 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았어요. 큰 악재가. 근데 지금 현재 큰 악재는 다가오고 있어요. 경기 침체. 그게 시그널로 다가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 전에 시장은 바닥을 칠 확률이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떤 항상 시장 오면 공포를 먹고 주가가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전제로 시장을 끌어올 수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걸 일단 멈춰주는 정지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 정지 작업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문제가 완전히 시장에 드러났을 때 어쩌면 그게 시장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소위 말하는 주가 추가 하락은 피할 수는 없는 거네요. 가능성은 되게 높아지는 거죠.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 외에 또 투자자들이나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어떤 또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가요? 사실은 오랜 시간 시장이 계속 상승만 하던 시장이었어요. 투자가들이 전부 그 주식은 올라가는 쪽에만 포인트가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이제 멈췄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상승장에는 당연히 공격적인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마음 속에 보수적인 마음을 일부 갖고 가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누구도 바닥을 예측할 수 없는 자리고 오히려요?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끌어낼 수 있는 재료가 없잖아요. 차라리 아까 말씀한 것처럼 침체가 와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기대치가 커지잖아요. 역설적 호재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대치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을 멈춘다? 그래도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우리는 좋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꼭 기억해라.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모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김동섭 시원 전무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돈 연구소